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8월 4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월화수목금 매일 이렇게 오전마다 웜의 신박의 신문 기사를 스크랩해서 또 읽어드리다 보니까 주말이 지나고 나면 월요일이 기분이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웜의 신박을 통해서 우리 채밀턴 분들을 만나뵐 수 있다는 거. 언제부터인가 월요일이 살짝 또 기다려집니다. 이 웜의 신박하면서 또 다른 하나의 월요병이 아니라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날로 좀 바뀌었습니다. 저보고 애쓰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는데 이렇게 신문을 읽어드리고 또 댓글 보고 요즘 댓글 보면서 이 소통을 많이 좀 하다 보니까 이 댓글을 통해서 또 우리 채민턴 분들 만나 뵙는 게 이상하게 하나의 삶의 또 하나의 행복이 됐습니다. 자, 댓글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좌익과 우익이 힘을 합쳐 전무님과 같이 세익 되기를 희망해 보입니다. 네, 저는 좌익, 우익, 진보, 보수 다 존경하지만 저는 어느 편이냐? 저는 세익입니다. 네, 세상 세자에 더할 익자, 날개 익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이 보탬이 되는 그런 홍익인간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저희 아버지께서 아주 무거운 이름을 지어주셔가지고요. 저희 형님은 세환입니다. 세상 세자에 씩씩할 환자. 제 동생은 세상 세자에 옥돌민 해가지고 세민. 이거 저희 아버지 형제분이 육남이려고요. 이거 뭐 가족사가 또 다 나오네. 근데 저희 집에 아들이 많아가지고요. 아들이 디글디글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세자로 시작하는 이름이 되게 많습니다. 세진, 세준, 세영, 세관, 세호, 세웅, 세랑, 세범, 많습니다. 세호 했죠. 세윤도 있네요. 세윤도 있고. 8월이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조정시장이네요. 8, 9월은 일 열심히 하면서 총을 모으는 데 집중해야겠습니다. 하셨고요. 그러고 보니까 좀 요 댓글 읽고 우리 조재한의 청기누설 또 영상이 어제 나갔지 않습니까? 그 영상도 많이 보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되게 중요한 내용을 딱 10분 안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그건 그렇게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우리 조 차장이 올려놓은 그 퀀트에 관해서도 좀 퀀트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댓글 한 2개만 또 좀 이따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도하지 못해 손실이 커지고 수익을 놓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3, 4분기 시장 하락에 대비해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언제 매도할지 계속 고민하다가 오늘 드디어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선수도 되셨네요. 우리 스피노자님.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올라오는 어깨에서 그래도 제 주식 사가지고 제가 판 주식을 사서 그래도 먹을 게 있어야 올라오는 어깨에서 저는 잘 파는데 실제로 이 고수분들 있잖아요. 고수분들은 딱 꺾이는 첫날에 잘 때립니다. 첫날에 때리고 그러다가 시장이 또 전고점을 돌파하잖아요. 돌파하면 시장 세네 하면서 내가 매도한 단가가 12,000원이 있더라도 12,500원, 13,000원에 또 다시 사요. 그게 진짜 고수들이 하는 매매인데 우리 스피노자님이 첫날 그렇게 딱
실현하셨다니까 고수다 되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댓글을 보겠습니다. 조 차장 얘기 나온 김에 조 차장 좀 있으면 제가 또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이 과연기일까 통계가 알려주는 3분기 투자 전략이었잖아요. 26,800회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콘트 내용인데 좀 아무래도 이 내용이 좋아서 아마 돌려본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보통 내용이 좋으면 야 이거 한번 봐봐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함께하는 그런 단톡방이나 가족방에 많이 이렇게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들어오셔서 보셨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퀀트 분석 너무 좋아합니다. 7월 코스피 시장의 60, 120개월 이평선과 이격이 2018년 1월 수준과 거의 정확히 일치하여 8월 급락은 어느 정도 예상된 올 것이 오는구나 느낌입니다. 이분도 참 고수세요. 그죠? JDW 0611분이신데 60개월하고 120개월 60개월이니까 이게 5년 이평선이고 120개월이면 10년 이평선이잖아요. 야, 5년 이평선과 10년 이평선의 이격을 그런 것까지 다 체크하시는 분이니까 되게 고수이신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홀수의 8, 9월은 역사적으로 하락 확률 높다면 25년인 올해 8, 9월은 하락 확률이 높은데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상승 확률 높은 조건이 8월 종가 대비 10월 종가가 하락해야 하는 것이라면 이번 8월, 10월은 결과적으로는 계속 하락해야 11월부터 그나마 내년 4월까지 먹을 게 있겠네요. 요 지금 내용을 그냥 들으시는 분은 저게 도대체 뭔 말이지 이러셨을 건데 우리 주피터님이시군요. 주피터님도 주식에 거의 고수 다 되셨네요. 보니까 요 내용 이해하기가 사실 좀 약간 힘든데 그 전 8, 9월에 또 빠지면 빠질수록 그죠? 10월 말에 딱 들어가가지고 먹을 확률이 확 높아진다라는 조 차장의 또 콘트 내용이 있는데 그걸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채밀턴들을 사랑하시고 염려하시는 마음으로 아끼낌 없이 나눠주시는 종려나무 오래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라고 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연휴 전에 주식 사는 게 좋은 전략인 것 같아서 올해 설날 전에 주식 크게 샀다가 급락 맞았네요. 올해 그죠? 설 전에 보통 설 전에 사가지고 연휴 끝나고 나서는 또 보통 갭상승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트럼프의 관세 그 다음에 딥시크 충격 뭐 이런 게 터지면서 좀 장이 안 좋았었죠. 최근에 보면 트럼프의 관세 영향이 2월 초, 3월 초, 4월 초에 다 영향을 줬었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과거에 이러했다는 분석은 가능. 판단은 투자자 그죠? 네. 작년에도 8월 전 수익을 30% 그리고 8월에 이거 다 까먹고 최종 14%로 마감했는데 올해는 8월 전 수익률 20%. 그때처럼 안 당하려고 현금 확보하고 손절 안 하려고 생각 중인데 이미 많이 쫄림 이렇게 하셨고 또 재미있는 댓글이 하나 있는데 추석 전날 사면 CMA에 이자가 안 붙는다. 네,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런 통계가 믿을만한가? 요 댓글부터 그죠? 믿을만한가라는 그 말씀에 밑에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자, 이 통계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냐면요.
제가 김성근 감독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근데 또 뭐 김성근 감독이 또 싫어하는 분들은 또 막 이런저런 반박을 하는데, 어쨌든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번에 이정우 선수도 많이 분석 당했잖아요. 처음에는 이정우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데이터가 잘 없다 보니까 한국에서의 데이터는 많은데 메이저리그의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화력이 되게 좋았었죠. 그러면 3할 때 치는 타자가 나타나면 그 다음부터는 경기에 상대 팀에서 무조건 이정우 선수에 대한 분석을 하고 나오겠죠. 하고 나오면서 빠른 볼에 강하다 아니다, 뭐 왼쪽 투수에 강하다 아니다, 그리고 안타를 치면 어느 쪽 안타가 많다, 이런 거 다 분석해서 그 다음부터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야구를 보면 뭐 희한한 데이터들 많잖아요.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럴 수가 있죠. 감독이 이정우 선수 나왔을 때, 자, 이쪽으로 이정우 선수는 왼쪽으로 안타가 많이 나오니까 이쪽으로 옮겨라. 아니면 장타가 없으면 수비를 앞으로 당겨라. 뭐 이런저런 예를 든 겁니다. 예를 했을 때 100% 그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7, 80% 유의한 그런 통계 데이터만 있어도 무조건 그렇게 해야죠. 무조건. 그래서 카지노가 51, 갬블러가 49. 요 51대 49, 요 차이만 가지고 이 통계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그래도 내 주변에 카지노 가서 돈 따서 온 사람이 있다던데.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지. 담배 핀 사람 중에 그 105세까지 산 할아버지 계셨는데, 이런 거죠. 담배 그렇게 하루에 2갑씩 피시고도 100세까지 사시는 분 나 봤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냥 담배를 피웠을 때 폐암이나 이런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뭐 20배나 높다, 이런 확률을 안 믿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런 확률에 대한 통계적인 걸에 대한 부분을 방금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카지노가 되기 위해서 51대 49에서 우리가 55, 우리가 60, 65 이렇게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퀀터 분석을 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퀀터 분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퀀터만큼 중요한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1년 12개월 중에서 뭐 8, 9월 달이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에 9월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보면 계절의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기라고. 어떤 분은 여기 또 사기꾼이네, 이런 댓글을 남겨 놓으시는데, 이런 분들은 그거죠. 기본기가 안 돼 있는 분들이죠. 네. 어떤 업에서 돈을 벌려면, 그죠, 예의와 성품과 인내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런 퀀터 얘기에 이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주식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 하시는 게.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지난 금요일 댓글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휴가 기간에 깜짝 문자를 받았습니다. 채슬리 인턴 1주년 기념으로 축하 문자와 함께 소중한 선물을 주신다고 주소를 입력해 달라고 그러셨군요. 올 가족들과 유럽 여행 가신다고 하셨는데 즐거운 여행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서는 웜의 심박 안 찍으셔도 됩니다. 네. 이번에 유럽 여행이 무산됐습니다. 애들이 미국에 있다가 유럽으로 갔다가 다시 미국 못 들어올까봐 그런 걱정을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러면 그냥 이번에는 미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유럽에 여기만은 가보세요. 이렇게 참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냥 추석 때 미국 가서 미국의 아주 좋은 도시에서 웜의 신박을 그래도 하루는 저기 빨간 날 아닌 날은 제가 그래도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네. 브로드캐스팅 in USA가 되겠네. 구름은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숲속 나뭇잎은 땡볕에 힘을 잃어 미동도 않지만 그러나 늠름히 초록의 푸르름을 풍기며 여름의 절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댓글이십니다. 더운 날씨에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귀에 쏙쏙 들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른 거는 뛰어난 점이 없는데 이상하게 이 끈기 하나는 좀 있습니다. 지구력. 저희 딸을 보니까 저랑 DNA가 똑같거든요. 저희 딸이 고등학교 때 축구하는 걸 봤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찌나 그렇게 시종일관 뛰어다니는지,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테크닉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닌데 시종일관 뛰어다니는 걸 보면서 참 아빠 닮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참 힘든 주식시장에 뛰어든 제 자신을 심하게 탓하게 되는 하루입니다. 전무님이 온화한 모습과 음성을 들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그 주식이라는 게 위험자산이다. 저는 위험자산이 아니다. 그냥 변동성이 심한 자산이다. 근데 이 변동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혹시라도 신용이나 레버리지를 쓰고 있으면 크게 잃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자산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계시지 않으시면 이 변동성도 좀 즐기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즐길 수가 있느냐?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정확한 밸류에이션이 돼야 된다 했잖아요. 어차피 이 회사는 100만 원 갈 주식인데, 어차피 이 회사는 20만 원 갈 주식인데,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되어 있으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고 이 변동성이 하나의 기회가 되잖아요. 네, 계속 이 밸류에이션을 하시는 그 연습과 노력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상담 기다리며 1층에서 듣고 있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금요일 날 오셨었군요. 한 컵 가득 카페인님. 네. 무주상 보시 좋은 말씀이네요. 예,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무주상 보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뭘 해줬다, 내가 뭘 했다, 내가 저번에 그래서 너무 요즘 하도 뭐 더치페이나 이런 게 일상화되어 있고, 더치페이 하는 거는 뭐 깔끔하고 좋습니까? 좋은데 한 번씩 이제 내가 밥을 산다라고 했을 때 저도 한 번씩 보면 저는 웬만하면 이제 밥값 쓴다 제가 내려고 하는 편인데 지난번에 너가 샀잖아 하면서 또 밥값 내주시려고 할 때마다 그런가? 지난번에 내가 샀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밥을 사든, 그리고 경조사비도 있잖아요. 경조사비도 그거는 당연히 좀 체크를 해놓고, 저 같은 경우에는 경조사가 거의 없었는데요. 3년 전에 저희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근데 뭐 할머니 돌아가신 걸로는 뭐 따로 부고는 알리지 않았고요. 재작년에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도 따로 알리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회사 직원들이 알다 보니까 주변에서 조금 소문이 나서 그렇긴 했는데, 저는 웬만하면 이제 경조사는 챙기는 편이라 가지고, 근데 경조사를 챙겼는데 제가 저 사람한테 뭘 했다 이런 거를 메모해 두지는 않습니다.
근데 경조사에 오셨는데 그걸 안 하면 좀 신뢰가 될 수 있으니까 받은 거는 꼭 메모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8, 9월은 큰손 기관들이 휴가 시즌으로 주도 세력이 없어서 시장도 조용한데 투자 심리까지 악화시키는 정책도 한몫했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댓글을 남겼는데 제 글이 소개돼서 퇴근해 들어온 딸한테도 들려줬더니 신기반기 하네요 하셨습니다. 김명화님 시군요. 오늘도 루틴 한류. 이 무더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달 말만 되면 바람이 달라질 거니까요. 콘트 하시는 분이시다 그죠? 네. 8월 7일이 입추인가요? 입추고 이번 달 말에 처서가 있다라고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절기를 사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그죠? 절기를 아는 사람은 만약에 우리가 이 절기가 일부 사람들만 아는 정보라면 딱 그럴 수가 있겠죠. 마치 진짜 이 캐대언에 나오는 무당처럼 이번 달 8월 30 정도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그때 되면 뭐 기온이 어떻게 될 거야 뭐 그쵸. 주식시장의 콘트가 이런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댓글 설명 시간이 거의 멘토와의 시간을 갖는 것 같아 도움이 됩니다 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한화오션이 급등하는 날 실적도 좋고 외인과 기관이 동시에 들어오길래 이건 단기로도 좀 가겠다는 느낌이 와서 그동안 수익을 정리해서 RP에 일부 묻어둔 돈 2,500만 원을 빼서 매수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목요일에도 급등이 나왔는데 이전 같으면 매도 타이밍을 못 잡았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금요일마다 장이 빠지는 것에 대한 전문의 말씀과 최근 읽고 있는 윌리엄 오닐의 책에 있는 내용들이 생각나서 20% 수익이면 나와야겠다는 제 나름대로 기준이 세워지는 제 자신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한참 급등을 할 때 20%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다음 날인 금요일 장에 장이 많이 빠지는 가운데에서도 한화오션은 4% 이상 더 오르더군요. 그런데 전혀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경험과 수익을 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투자자님도 고수 다 되셨네요. 이런 콘트를 활용해 가지고 그죠? 그렇게 계획대로 하고 그 계획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시고 이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번, 8번 맞고 한두 번 틀렸을 때 그 한두 번 틀렸을 때의 통계상에서 그 반대에 나올 확률이 나와도 담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통계대로 내가 뭔가를 전략을 짜서 했다는 거 그 자체에 이렇게 만족하게 되십니다. 자, 댓글이 160개나 달려가지고요. 다른 댓글에는 그냥 제가 이렇게 엄지척 해드렸습니다. 오늘 혼자 웃음 났어요. 차장님 콘트 듣고 빼야지 했는데 첫날부터 그냥 때려 맞을 줄이야. 해야지 마음먹은 게 한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 실천한 거다. 다시금 배웁니다. 라고 또 기분 좋게 댓글 남기셨습니다. 자, 이제 신문기사 읽어보러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생산성 5배, 비용은 반값, K조선소 본 미 장관, 어안이 벙벙.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지난 31일 국회에서는 마스가 지원법이 발의가 됐고요.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한미조선협력기금 조성과 미 군함의 생산 및 수리 등을 전담하는 특별구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았고요. 국내 조선 빅3 한국조선해양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은
한미-조선 협력을 위한 TF 차원에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1,500억 달러, 약 한 210조 규모의 조선업 펀드에 대한 조선업계 공통 의견도 제출할 예정이고요.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조선업 펀드 투자 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숙련 용접공 등 미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의 은퇴 기능장과 명장 등 전문가를 미국 현지에 파견해서 조선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우리 제조업 역사상 전례 없는 해외 진출 사업이 될 이 마스가 메이크 아메리칸 쉽빌딩입니다. 쉽빌딩 S가 이 조선 쉽빌딩을 그레이트 어게인 하게 하는 이 마스가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민간 차원의 속도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민간 차원의 협력과 지원 논의가 빠르게 시작된 거고요. 이 글로벌 조선업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이 프로젝트는 사실상 바이든 행정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바이든 정부 때 지난해 2월 카를로스 델 토로 당시 미 해군부 장관이 HD 현대중공업 울산과 하나오션 거제조선소를 둘러봤고요. 그는 이렇게 디지털화한 선박 건조 시스템은 처음 본다면서 선박을 만들면서 실시간으로 생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한국의 기술력에 어안이 벙벙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 요 위에 사진인가요? 정기선 현대 수석 부회장이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과 함께 HD 현대중공업 특수선 야대를 둘러보며 건조 중인 함정들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최근 사진이다, 그죠? 최근 사진인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조선에 대한 러브콜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넘어간 뒤 강도가 오히려 더 높아졌고요. 트럼프 당선인이던 지난해 1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 정부 핵심 관계자와 군 고위 인사들이 앞다퉈서 한국을 찾았고요. 트럼프 정부 고위 인사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4월 한국조선소를 방문한 존 펠란 이 현 해군부 장관은 요 위에 사진이 요 4월 달이었군요. 여기는 펠란으로 되어 있고 방금 요 밑에는 또 이름이 필렌으로 되어 있네요. 우수한 역량을 갖춘 한국조선소와 미 해군이 협력한다면 미 함정도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 경험을 공유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난 30일 러셀 보트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과 미 필라델피아 하나 필리조선소를 또 시찰했고요. 두 사람의 방문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자, 한국과 미국 조선업의 생산력 격차가 나오는데 한국 2,405척 지난 10년간 상선 생산량입니다. 미국은 37척. 뭐 이거 게임이 안 되네. 그 다음에 이지스함 생산비 정조 대왕함 기준으로는 6억 달러인데 미국에서 지으면 16억 달러가 드네요. 36, 18 거의 3배다 그죠? 그 다음에 도크당 생산량인데 요 배를 건조하는 요걸 도크라고 하죠. 우리는 한 도크당 4.5척을 생산하는데 미국은 0.8척. 58, 40, 68, 48. 그러니까 5배가 넘는 생산량을 가지고 있고 주력 제품은 LNG 운반선 등 대형이고
미국은 컨테이너선 등 중소형 선박만 가능한가 봅니다. 미 해군부 장관들은 한국 조선소가 선박 계약 단계부터 납기 일정을 정확히 제시하고 실시간 건조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이 시스템에 크게 놀랐다고 하고요. 한국 조선소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조선업 생태계가 붕괴된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구조라고 합니다. 생산성도 비교할 수가 없고. 자, 이번 관세 협상 때 우리 협상단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내세울 수 있었던 것도 트럼프 취임 전부터 시작된 밀도 높은 교류가 바탕이 됐고요. 협력 방안을 구상해 왔던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진이 마스가라는 이름까지 장명을 했고 이를 협상팀에 제안을 한 거네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사실 조선이 없었으면 협상이 평행선을 달렸을 것이라면서 우리가 수리 정비나 인력 양성 프로그램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했다. 우리가 이렇게 다방면으로 연구가 돼 있다는 것에 미국 측은 깜짝 놀라서 조선을 잡은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마스가에 절실하게 기대하는 것은 미 상업 조선업의 경쟁력 복원과 미 해군 유지 보수 정비, 이 MRO 역량 강화라는 두 갈래인데 수십 년간 방치된 미국 조선의 선박 건조 능력과 해양 인력을 되살리고 건조보다 퇴역 속도가 더 빠른 미 해군의 유지 보수 및 정비 수요를 감당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2000년대 해외로 진출해서 현지 조선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고요. 그러나 마스가는 난도 면에서 비교 불가이고요. 현지 조선소를 새로 짓거나 업그레이드하고 인력을 기르고 기자재 공급망까지 이식해야 하는데 A부터 Z까지 모든 걸 해내야 하는 셈입니다.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서 거점을 마련한 한화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현지 생산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인데 현지에는 선박 부품 기자재 공급망도 숙련공도 모두 사라진 상태이고요. 그래서 군산, 거제 등지에 가동률이 떨어진 중형 조선소를 활용해서 미 해군 함정의 정비 보수를 우선 맡기고 미 현지에는 한국 조선업의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이식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계에서는 모듈형 협력 시스템도 아이디어로 거론이 되는데 미국의 상선 군용 선박을 만들 때 우리 조선소에서 여러 개의 모듈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배로 옮긴 뒤에 이를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하자는 의미이고요. 미국 의회 조사국 관계자도 지난 3월 하원 청문회에서 언급한 방식입니다. 자, 이런 구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수십 년에서 최대 100년 넘게 이어져 온 미국의 자국 조선업 보호법들인데 1920년 제정된 이 존스법이 대표적이고요. 미국 내 운송에 사용할 때는 모든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가 되고 미국인이 소유 운항해야 한다는 규정인데 1960년대 제정된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은 미국 함정 및 주요 부품의 해외 건조를 또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함정은 예외 없이 미국 조선소에서만 건조 정비하도록 묶어둔 거죠. 미 의회에서는 이들 규제를 풀자는 법안이 지금 발의된 상태이고요. 지난 6월 공화당의 마이크 리 상원 의원과 톰 맥클린톡 하원 의원이 각각 미국 수역 개방 법안 오픈 아메리카즈 워터스 액트를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존스법을 폐지해서 미국 내 연안 해상 운송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규제 완화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조선업계는 다양한 방식의 협업 구도를 만들고 있고요. 한화그룹은 현지 해운사 한화 쉬핑까지 설립해서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한 LNG 운반선으로 미국 LNG 운반까지 노리고 있다. 해운사까지 설립을 했네요. HD 현대는 미 최대 군함 조선소인 헐링턴 잉글스 상선 조선사 에코와 공동 건조를 추진하고 있고요. 양사는 엔지니어를 상호 파견해서 미 현지 공정
효율화 개선에 나섰습니다. HD 현대는 장기적으로 미 AI 방산 기업 팔란티어와 안드릴과 무인 함정도 개발한다. 그래요?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단순 하청이 아닌 기획부터 기술 이전과 운영까지 총괄하는 주체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전에 없던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한국에서 모듈 다 만들어 가지고요. 그 모듈 그대로 딱 싣고 가서 미국에 가서 조립만 하면 되는 형태. 그게 딱 좋을 것 같네요, 보니까.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증권거래소도 0.2% 올려 주식거래 비용 한국이 미국에 250배라는 기사인데, 현재 0.15%인 증권거래소의 세율을 0.2%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셌죠. 특히 최근 국내 투자자들이 몰리는 미국과 비교하면 국내 투자자의 허탈감이 더 커지는데, 미국은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다만 SEC가 매년 정하는 비율의 수수료를 물리는데요.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 수수료율은 매도액 100만 달러당 8달러, 즉 0.0008%. 자, 새 정부가 정한 우리나라 세율의 250분의 1이고요. 올해 5월부터 내년 5월까지는 이마저도 0%로 낮춰서 수수료를 한 푼도 물리지 않기로 했다네요. 올해는 SEC의 예산이 충분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주식 매도에 따른 세금 수수료 부담만 놓고 보면 한국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국내 투자자는 해외 투자로 연간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250만 원 넘는 수익을 낸 경우는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 상당수는 이조차 물지 않는데 23년 기준으로 주식시장 상위 7.7%인 107만 8천 명이 보유한 상장 주식 총액은 585조 7,940억 원으로 한 600조 된다, 그죠? 1인당 평균 5억 4,300만 원이고요. 반면에 92.3%인 1,293만 명의 투자자들의 1인당 평균 보유액은 1,277만 원입니다. 이들이 국부 펀드인 한국투자공사 KIC의 지난해 평균 수익률 8.5%를 달성한다고 가정을 해도 연수익이 108만 원에 그쳐서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250만 원까지 공제가 되니까요. 우리나라 증권거래소는 경제개발자금 조달을 명분으로 1963년에 도입이 됐군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린다는 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통행세라는 지적이 이어졌고요. 2020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폐지 수순을 밟기로 하고 세율 인하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도입을 백지화했다는 이유로 새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다시 높이기로 했고요. 증권거래소를 걷던 일본은 1999년 양도소득의 세금을 물리기로 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를 했었군요. 반면에 프랑스는 복지환경 분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2년에 시가총액 10억 유로 이상인 상장회사 주식을 대상으로 증권거래소를 도입해서 자금 해외 유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양도차익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 대주주과세 요건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다. 여기에다가 증권거래세율을 0.2% 올리는 거, 이것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약간 좀 짜증 매도 이런 게 좀 많긴 많았었습니다. 요 얘기는 충분히 하긴 했지만 만약에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잖아요. 그리고 0.15에서 0.2로 세율을 올리게 되면
그러면 확실하게 증권거래세는 많이 거치게 될 겁니다. 예,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연말만 되면 이 10억 이상 갖고 있는 슈퍼개미들 그리고 투자자들 좀 전업 투자자들 중에서 큰 솜들의 매도가 나올 거고요. 그 매도하면서 증권거래세 0.2% 거치고 그 매도와 유발되는 도미노처럼 이 큰 손에 매물이 나오면 종목별로 패닉에 빠지면서 주가가 또 25% 30% 빠지다 보면 신용 투자하시는 분들의 반대 매매가 또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고 그런 거 매매가 매매가 많아지게 되겠죠. 매매가 많아지면서 증권 거래세로 유입되는 세금은 많아지긴 할 겁니다. 주식 시장에서 주식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모닝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세금이 만약에 부족하면 자, 요 부분은 요 얘기를 하면 아마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마 제 얘기가 위로 보고될 것 같기는 한데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관세로 인해서 돈을 타리프라는 이 관세는 뷰티풀 월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정부에 돈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왕창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모닝브리핑 못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주택의 시가총액이 1경이란 말이죠. 1경. 주식시장은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3,000조거든요. 자, 그런데 1경인데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감안을 해보면 25년 동안 꽤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그죠? 25년 동안 여의도의 그 공국수의 가격이 오른 거를 감안하면요. 한 3,000원이 지금 15,000원이 됐으니까 최소 5배는 올랐잖아요. 최소 5배. 예, 집값도 최소 5배는 올랐습니다. 그러면 2,000조였던 주택 시가총액이 지금 1경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8,000조. 최근 25년만 하더라도 이 8,000조라는 양도 차익 과세가 될 수 있는 이게 수익처럼 보이잖아요. 수익으로 양도 차익 과세를 때릴 겁니다. 그러면 이 8,000조가 거래가 돼야 되잖아요.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전 동안에 제가 보면 집값 잡겠다고 세금을 확 올려버리고 중과세 거기다가 뭐 그러다 보니까 팔지를 못하게 만들었었잖아요. 팔지를 못하게. 제가 그걸 보면서 솔직히 제가 되게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저렇게 하면 팔지를 못하게 하면서 모든 가격의 원리는 수급이거든요.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모든 가격은 이거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배운 수요 공급 모든 가격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집값을 떨어뜨리려면 무조건 공급이 많아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짓는 주택 수도 늘려야 되지만 실제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매도가 나오게끔 하면 집값은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도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양도세, 중과세가 뭐 60 몇 프로가 되면 매도가 안 나오죠. 그럼 누가 매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양도세를 25%? 뭐 25%가 그러면 30% 정도도 해도 돼요. 제 생각에는 30% 정도. 근데 지금 일반 과세를 하더라도 40 몇 프로거든요. 근데 30% 정도만 하더라도 거래가 엄청 많아질 겁니다.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아니면 거기다가 하나 더 증여세를 30%로 낮추라 했잖아요. 증여세를 30%로 낮추면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은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부모님, 삼촌 세대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자, 그 부동산이 매도가 나오거나 30%로 증여가 나오면 그 증여 받으면서 30% 어쨌든 증여세 내야 되잖아요. 증여세 내야 되고 증여 받으면서 취등록세가 또 따라오죠. 3% 취등록세. 그 다음에 어쨌든 저거 만약에 매매 아까 일반 과세가 기준이 한 30% 되면 거기에 따른 매매가 발생하면서 실질적으로 복비 주게 되면 복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붙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래가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아까 증여세 30% 또는 일반 과세 매매를 통해서 30%. 이 부동산 이 시총 1경에서 쏟아져 나올 2천조가 1경이 됐으니까 아까 8천조라고 했잖아요. 8천조에서 4분의 1 정도만 매매됐다고 치자라고요. 4분의 1. 4분의 1? 2천조? 근데 8천조는 저거죠. 지금 매매 차익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그러고. 아무튼 한 1경에서 3천조가 매매되고 3천조에서 80%는 그동안의 이익이니까요. 38이 24, 2,400조. 2,400조에서 나오는 증여세나 일반 과세 30% 하면 700조 정도 세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10백조. 근데 이거는 먼저 써먹는 여당이 위너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써먹잖아요. 엄청난 세금이 들어오면서 그걸로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가 있잖아요. 빨리 써먹으면 써먹는 여당이 위너가 될 겁니다. 이거 계속 미루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다른 사람이 정치인이 이걸 써먹게 되면 그때 가서 그동안에 이렇게 엄청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거, 부동산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거를 나중 사람한테 넘겨주는 게 되겠죠. 이런 게 과연 너무나 보면 자명한 사실인데 이걸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30% 와 세금을 30% 증여세를 30% 또 부자 감세니 이런 걸로 안 할 가능성이 높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증시에서 거래세 0.5% 올려가 해가지고 세금 얼마 거둘 수 있다고요? 오늘 아침에도 보면 여기서 세금 4조가 더 생기고 1조가 더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 부동산 시장에 어마어마한 이 세금을 거둘 수 있나. 근데 저는 항상 제가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I win, you win, everybody win. 저는 그런 솔루션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세금도 많아지고 그 집을 증여를 하거나 파는 분들도 되게 좋을 거예요. 40몇 프로 아니면 지금 증여세 50%잖아요. 그 50%인데 30% 해주면 기분 좋게 증여하고 저거 할 겁니다. 근데 증여는 왜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우리나라의 자산이 위에 고여 있다고요. 3, 40대가 제일 애들 키우면서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3, 40대가 답이 안 나오니까 애를 한 명밖에 안 놓는 거잖아요. 애를 아예 낳지 말자. 딩크족으로 살자 막. 그런데 증여를 받아서 지금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한 3, 40대가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주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출산율 올라가고 우리나라 이 지금 내수 경기 안 좋은 거 다 해결될 겁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좀 계속 하려고 해요, 저는. 계속 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내수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출산율 계속 저하되고 그러면 앨런 머스크 얘기처럼 우리나라 30년, 50년 지났을 때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미국차 빅3가 줄줄이 실적 악화. 트럼프 관세의 역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산업을 키우겠다면서 세계 각국과 벌인 관세 전쟁에
미국 자동차 업계 빅3인 GM과 포드, 스텔란티스가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3사는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적지 않은 데다가 주로 외국산을 쓰는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50%나 되는 고율의 품목 관세가 붙어서 생산 원가가 크게 오른 탓입니다. 이런 구조 탓에 역설적으로 미국 기업들도 타격이 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미국 자동차 빅3는 작년보다 크게 악화된 2분기 실적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밑에 실적만 보고 가겠습니다. 포드 마이너스 25%, GM 마이너스 32%, 스텔란티스 마이너스 94%. 포드는 지난해 기준 미국 판매량의 79%를 미국 내에서 생산을 했는데요. 미국 내 주요 자동차 기업 가운데 현지 생산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미국 판매량 중에서 현지 생산 비율이 35%인 현대차 그룹이나 49% 정도인 토요타를 압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의 최대 수혜자가 포드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막상 실적을 열어보니 포드도 피해를 보기는 마찬가지였던 거죠. 미국 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품목 관세를 지금 3월에 25, 6월에 50% 올린 탓에 생산 비용이 덩달아 치솟으면서 직격탄을 맞은 거고요. 지난 5월부터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가 매겨진 것 또한 멕시코와 캐나다 등 북미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포드에 악영향을 줬습니다. 이런 악재들이 누적이 돼서 미국 켄터키 공장에서 생산되는 포드의 이스케이프는 동급인 토요타의 라브4 대신 생산 비용이 무려 700만 원 안팎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스트 벨트 살리겠다고 막 하면서 그랬지만 실제로는 러스트 벨트에 더 녹이 쓸게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6.25 전쟁 승인한 스탈린의 오판 자본주의 진영의 번영을 가져왔다. 그래서 뭔가 봤더니요. 광복 80주년 학술회의 기조 강연에 스티븐 커트킨 프린스턴대 교수님이시군요. 소련의 최고 지도자였던 스탈린의 결정적인 실수는 당초 김일성이 계획했던 6.25 남침을 승인한 것이었다. 그 오판은 결과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자본주의 진영의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스티븐 커트킨, 스탠퍼드대 내의 후보 연구소 선임 연구원 겸 프린스턴대의 명예 교수님이시군요. 한국 현대사의 새로운 시각, 탈식민, 군정, 민주주의의 기조 강연자로 참석하셨고요. 강연 제목은 스탈린과 한국 계산과 계산 착오 그리고 그 결과이네요. 코튼킨 교수의 부친은 러시아 제국 비텝스크, 현재 벨라루스에서 미국으로 간 이민자이셨는데 뉴욕에서 자란 커트킨은 로체스터대에서 영문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요. 버클리에서 역사학 석박사를 받으셨군요. 당초 프랑스와 합스부르크가를 전공으로 삼으려 했으나 한 프랑스 철학자의 권유로 인해서 소련사로 전공을 바꿨고 그 철학자는 다름 아닌 미셸 푸코였다고 합니다. 커트킨은 여러 차례 소련과 러시아의 과학 아카데미에서 방문학자로서 활동을 했고요. 스탈린 3부작 중 2권인 권력의 역설과 히틀러를 기다리며를 냈고 3부 전체주의 초강대국의 출간을 지금 앞두고 있군요. 6.25 오판이 소련 붕괴의 한 원인이었고 스탈린은 정치가로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는데 32년 동안 독재자로 군림을 하고 군산 복합체를 구축한 스탈린이 아니었다면 이 마오쩌둥은 중국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고요. 마오에 대한 스탈린의 지원은 시기가 늦고 모호했지만 소련의 대규모 지원이 없었다면 특히 스탈린이 승인한 만주에서의 지원이 없었다면 마오는 권력을 잡지 못했으리라는 것이다. 스탈린은 전략가이자
지정학자이기도 했고 모든 문제를 철저히 연구했고 숱한 결정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은 1800만에서 2000만 명을 처형, 동토로의 추방과 기아로 인한 죽음으로 몰아넣은 살인자였다는 것도 강조했고요. 1991년 소련의 붕괴는 그로부터 유례한 공포, 불의, 비효율성과 여러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이 마오쩌둥이 한 40년 중국에서 독재했거든요. 40년 독재하면서 또 중국의 문화 대혁명 등을 통해 가지고 중국 인민들도 한 3천만 명 죽었잖아요. 스탈린의 영향이 꽤 컸었군요. 한국 전쟁에 관한 얘기인데 스탈린이 기획하고 실행한 전쟁은 아니었지만 그가 1950년 1월 이후 북한 김일성의 작전을 승인한 결과라고 봐야 된다. 그때까지 줄곧 반대한 것은 북한이 전쟁을 성공하기에는 약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고 1946년 서울 주재 소련 총영사관이 폐쇄된 이후에 스탈린이 남한으로부터 받는 첩보는 김일성에 의존하게 됐고 김일성은 남한이 먼저 북침할 것이라고 보고를 했고 스탈린은 여전히 김일성을 의심했었는데 그런데도 스탈린이 결국 남침을 지지했던 이유는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고 설사 개입하더라도 북한을 구원할 책임은 마오쩌둥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스탈린은 국제정치의 역학을 고려하는 고도의 계산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질문에 그에게 있어서 중국과 미국의 충돌은 완벽한 시나리오였고 소련만 희생하고 두 국가가 화해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마오쩌둥과 중국 공산당을 소련에 더 의존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전쟁 승인을 해준 이후에는 모스크바의 군사자문단이 김일성의 엉성한 침공 계획을 실행 가능한 것으로 고도화시켰다. 스탈린이 죽은 뒤 그의 후계자들은 휴전 협상을 빠르게 진행시켰고 그의 결정적인 실수를 암묵적으로 인정했던 것이다. 결국 스탈린은 스스로를 조작의 대가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조작을 당하고 있었던 셈이다. 자, 밑에 내용들 되게 재밌습니다. 주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뒤에 부분들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재미난 기사인데, 제가 좋아하는 칼럼입니다. 만물상 천하제일 캐대헌 대회. 넷플릭스의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는 지금 영화뿐만 아니라 음악까지 광풍이고요. 주제가 이 골든이 영국 오피셜 주간 싱글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가수로는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 13년 만이고 BTS도 블랙핑크도 못한 1위인데 골든은 지금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도 2위여서 다음 주 순위가 궁금합니다. 너의 아이돌, 소다팝 등 영화의 다른 수록곡도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영화 캐대헌의 제작사는 헐리우드의 소니이지만 주제가 골든을 공동 작곡 작사하고 노래까지 직접 부른 것은 한국계 미국인 이재, 본명은 김은재 씨이군요. 원로 배우 신영균의 외손녀로도 화제를 모았지만 그래요? K-pop 팬들은 SM엔트의 연습생으로 10년 넘게 노력하다가 결국 데뷔에 실패했던 이재의 이력에 주목한다. 골든의 가사는 스스로를 믿고 진정한 자신으로 거듭나는 성장의 이야기입니다. 가창력으로 둘째가라며 서러워할 한국의 실력파 가수들이 골든 커버에 참여하고 있는데 커버는 원곡에 대한 존경과 재해석의 의미로 다른 가수가 새롭게 따라 부르는 퍼포먼스이고요. 자, SES의 메인 보컬이었던 이 바다와 다비치의 이혜리, 엘리에 이어서 인기 그룹 어반자 카파의 남성 보컬 권순일까지 동참을 했는데 영미권에서는 실력파 아마추어와 일반 대중이 골든 따라 부르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이 천하제일 골든대회
전 세계 고수들 너도 나도 참가층 중이라는 비유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 골드는 고음이 많고 난도가 높아 따라 부르기 어려운 노래로 꼽히는데 이 1997년 데뷔한 1세대 걸그룹 SES 바다의 유튜브 노래 영상에는 이 댓글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조상님이 기강 잡으러 오셨구나. 자신의 노래 영상 제목에 Dear EJAE를 포함시킨 바다는 이제의 SM 연습생 10년 선배이기도 한데 수많은 골든 커버 중 가장 골든이라고 에일리 노래 댓글에다가 남겼고요. 남자 소프라노 만드는 이유를 알겠네 하면서 세계 1위 권순일 노래의 댓글이 등도 노래 영상을 올린 지 며칠 만에 200만 조회수를 넘기면서 인기의 자웅을 겨루고 있습니다. 캐대헌 열풍은 K-POP, K-콘텐츠의 영향력 확대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글로벌 공감대를 키워가는 현상이라고 할 만한데 골든의 가사에는 빛나는 나 자신, 함께라서 더 빛나요 등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아티스트 대중이 너나 없이 참여 중인 천하제일 골든 대회에서 전 세계 젊은 세대의 자아 찾기, 연대의식의 메시지가 읽힌다면 과장일까? 네, 아주 기분 좋은 우리 캐대헌 관련된 기사 저도 계속 이렇게 찾아보는데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바닥이 지금이 바닥? 반도체 중에서 가장 유망하다. 삼성전자 분기 실적은 지금이 바닥입니다. 관세도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테슬라와 매전 23조 원짜리 계약에 올 하반기쯤에는 엔비디아의 이 콜 테스트를 통과하며 주가가 9만 원까지 가리라 예상합니다. 지금 9층, 8층, 9층에 계신 분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죠? 여의도 증권가의 투자인 나침반이라는 김동원 KB증권 리서치 센터장이 출연해서 삼성전자 등 반도체 이수를 진급 점검을 했고요. 김 센터장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9만 원으로 10% 상향 조정했고요. 최근 3년간 적자가 지속된 이 파운드리 사업은 테슬라 신규 수주를 계기로 글로벌 빅테크의 강력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파운드리 매출 연간 15% 증가 효과 등이 전망되어서 중장기 실적 턴어라운드를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앨런 머스크가 업계 1위에 대만의 TSMC 대신에 전자를 선택한 것은 이원화 전략이라고 분석했는데요. TSMC는 이미 생산 능력 기준으로 지금 풀 캐파이기 때문에 테슬라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들이 한 업체에 이렇게 물량이 집중되다 만약 TSMC의 기술 로드맵이나 어떤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 퓨처 로드맵도 같이 망가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하고 있는 거죠. 기존 TSMC에도 외주 칩 생산을 주는 동시에 캐파가 풍부한 삼성전자에도 생산을 맡겨서 지금 이 투 트랙 전략으로 가져가려는 것이고 그런 만큼 앨런 머스크가 삼성전자에 많이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AI 산업의 방향을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라는 이 피지컬 AI로 이동할 텐데 그 로봇의 두뇌를 만드는 역할을 삼성이 하게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미국과 벌인 관세 협상도 반도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는데 반도체 개별 관세를 부과해도 미국이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면서 이 스페셜티라고 하는 반도체 특수 제품은 이미 전자와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3사가 공급 과점한 상태라서 반도체 관세를 올리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수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HBM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이유로 그는 연초 대비 50% 넘게 오른 하이닉스 주가처럼 전자 주가도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고 올 하반기 코스피는 3,700선으로 전망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AI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 주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는 미 상무부는 최근 엔비디아의 저가용 AI 칩인 H20의 중국 수출 제한을 해제했죠. 테크 산업은 항상 비슷하게 흘러간다. 기술을 옥죄면 옥죄일수록 중국은 기술 자립을 위해서 개발에 더욱 열중할 거고, 그러다 보면 궁극적으로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업체들이 개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29일 라이젠 스레드리퍼 9000 시리즈라는 신형 칩을 발표한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이 AMD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그는 AMD는 엔비디아 블랙웰 경쟁 제품인 AI GPU MI350의 가격을 $15,000에서 $25,000로 70% 인상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엔비디아의 보급형 블랙웰 $30,000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이고요. 영업이익률이 오를 것이라고는 생각에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서 업계에서 AMD의 MI350은 엔비디아 블랙웰의 최고 사양 제품과 비슷해서 스펙과 성능은 크게 차이가 없고 가격은 싸다 보니 매출이 늘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고 했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진짜 삼성전자가 9만 원은 그렇고 하여튼 8만 원 중반대까지라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비 피해 없이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